마켓 3.0 시대에 많은 산업들이 큰 변화를 맞았지만 금융만큼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고 또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금융은 획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충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금융은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해를 기다린 다음에 자기 차례가 오면 창고에 가서 은행원과 대화하며 보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얼마나 급격히 은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하나만 보더라도 ATM과 같은 자동화 기계가 2016년도 1,909개에서 2018년 9,353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ATM에서 이체와 송금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은행 업무를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점포는 2016년 1,120개에서 2018년도에는 1,053개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임직원 수는 2016년도 2만 8명에서 2018년도 16,864명으로 줄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고 스마트 뱅킹이 활성화되니 영업 점포 수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은행원들의 수도 같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마트 금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마트 금융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금융과 비슷한 개념인 핀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과정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큰 슈퍼셋의 개념을 가지고 이때까지 달려왔는데요. 그 가운데 스마트 금융을 이 두 차수에 거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디지털 마케팅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마케팅이지만 기술을 활용한 또 마케팅인데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브랜드 앱 이런 것들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마케팅과 결합을 하면 상당히 마케팅적 극대화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스마트 금융을 딱 두 과정으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 스마트 금융은 사실 우리 이 돈의 흐름, 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차수는 이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좀 알아야지 나중에 응용이 가능하고 또 이 핀테크라든지 스마트 금융이 요즘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을 따로 뺐습니다. 자, 스마트 금융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전의 금융과 마켓 3.0 이후의 금융 찾아볼게요. 자, 이전의 금융은 은행 창구에서 보통 이렇게 직접 얼굴 보면서 오프라인 거래를 주로 했죠. 근데 마켓 2.0 이후부터는 이제 인터넷 뱅킹 이런 것도 있으면서 마켓 3.0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죠. 자, 스마트 금융 컨셉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금융권의 흐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고객 중심적인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은행 자체가 더 중심이 됐고 고객이 와서 은행 중심에서 이렇게 돈을 찾고 입금하고 이런 건데 요즘에는 서비스도 그렇고 고객 편의 위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금도 입금하고 대출 등이 가능한 시대가 왔죠. 자, 스마트 금융의 정의는 다 다르게 하겠지만 스마트 금융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 거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하게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스마트 금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금융의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켓 2.0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 금융이 이제 계속 전개되어져 왔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인터넷 뱅킹이 딱 등장했을 때 어땠을까요? 많은 고객들이 환호를 했죠. 왜냐하면 돈을 찾고 입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직접 가서 기다리고
은행에서 기다리고 은행에서 막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의 입출금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자의 그 스마트폰 뱅킹 고객추를 쭉 보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지금은 더 많아졌죠. 지금 2012년도 것만 조사해야 됐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가들이 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고 스마트폰으로 금융 안 하면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은행에 가서 기다리고 할 수도 없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식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이체와 이런 것들이 쉽게 됩니다. 직원도 월급 줄 때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모바일 뱅킹이 활성되고 스마트 금융이 활성되면서 소비자가 어떤 패턴으로 바뀌었을까요? 현금 의존율이 낮아졌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훨씬 편리하거든요. 고객은 신용카드 회사 프로모션 통해서 또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는 일을 다 미리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낮아진 현금 의존율 볼까요? 현금 보유율이 왜 낮아졌는가? 현금 요즘 잘 안 들고 다닙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 통해서 현금을 다닐 필요가 없고, 요즘에는 카드도 넘어서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카드 결제가 되거든요. 또 스마트폰이 이 현금을 낮추면서 현금의 분실의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 뱅킹이 일어나죠. 요즘 말 핀테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사의 스마트 금융 서비스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KB부터 신한, 우리,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KB는 스타뱅킹이라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조회 계좌 이체도 되고 펀드, 카드 전용 상품도 만들고요. 나머지도 다 비슷하죠. 부가 서비스, 대신 부가 서비스가 조금 좀 틀린데요. KB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 조회도 할 수 있고요. 또 할인 쿠폰 같은, 요즘에 또 그런 거래, 상거래 할 수 있게끔 11번 가나 쿠폰 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스마트 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시세 조회 서비스, 현재 아파트 시세를 제공해주고 직접적인 금융 서비스와 연관이 없지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3D 쿠션 전략이죠. 이 스마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파트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 가계부를 갖다가 제공한다든지, 투쿠션 전략 정도 되겠죠. 가계부 같은 경우는 3쿠션 중에 2쿠션보다 약간 3쿠션 쪽으로 더 가까운 전략인데, 가계부를 통해서, 그죠? 고객의 수익과 지출을 그래프와 시각적인 효과로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써 계획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도록 한다. 사실 이런 가계부 서비스가 사실 KB라든지 우리나라 금융권, KB, 하나 이런 데서 하면 좋았을 건데, 최근에는 뱅킹 샐러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토스라든지. 사실 기존의 금융권들은 약간 긴장해야 됩니다. 또 큰 기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좀 늦을 수 있지만 가계 서비스 이미 먼저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고객이 진짜 필요한 그런 UX, 그런 그래프라든지 그 안에 편리성을 갖다가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그 고객을 토스 같은 데 안 뺏겼을 겁니다. 그래서 가계 앱을 잘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면 은행 업무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 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경쟁사로 이탈되지 않는 리텐션 전략은 락인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고객이 딴 데로 이탈되지 않게끔 리텐션 전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좋은 것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적금형 스마트 농장 서비스인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오래전에 다마고치라는 그 일본 게임이 있었는데 참 이뻐해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다마고치라는 그 동물이 성장하듯이 그걸 착안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10원이라도 계속 적금하고 돈을 예금을 하면 이 농장에 있는 닭들이 또는 소, 뭐 양들이 이렇게 살이 찌고 안 하면 말라 죽고 이런 재미 요소를 통해서 예금을 유치하고 적금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썼던 거죠. 이것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벌츠워드라는 그런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금융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마케팅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 은행들 제가 스마트 금융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기존의 대형 은행들 쪽으로 스마트 금융을 사실은 2010년도 언저리부터 계속 이걸 준비시키면서 강의를 했었을 때 미래에 지금 전문 인터넷 은행이 카카오뱅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대면 거래 정말 중요하다. 비대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고객에게 3쿠션 전략으로 어떻게 좋은 걸 해야 될지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디지털 마케팅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을 잘 활용하는 그죠? 그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금융 서비스가 지금 나온 게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인 디지털 레버리징을 통해서 처음에 핫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도출해서 이렇게 한번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십시오. 뭐 당사의 스마트 금융 목표를 딱 한 문장을 딱 적어서 우리 회사 스마트 금융 서비스 통해서 고객을 더 편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재미 요소를 통해서 고객이 더 많이 우리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 그 서비스는 뭘까?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면 핫 아이디어를 통해서 부동산 시세, 가족, 용돈, 경로사, 비밀번호, 투자자 이런 단어가 나올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엮어보는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했던 예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이걸 의뢰받고 했을 때 경조사 우리가 폰에서 이렇게 이체할 때 그냥 이체하고 끝난 게 아니라 경조사 카드를 하나 보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정사업본부의 자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카드를 경조사 카드를 발행하는 옛날에 전보라고 하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착안하고 스토리텔링 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른 그런 은행들도 벤치마킹해서 다른 은행의 스마트 뱅킹도 경조사 메시지를 띄우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콜드 아이덴티에서 시나리오를 도출하면 키워드 단어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예를 들면 휴대폰을 통해서 부동산 시세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나왔었죠. 고객들이 부동산 시세를 보기 위해서 은행 앱을 자주 열어서 확인하고 또 고객이 은행 업무를 알아보거나 대출 메뉴를 누르고 이게 다 나중에 3쿠션 전략을 통해서 이제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죠. 대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 마케터가 사실은 금융권이고 어디고 회사고 다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위치고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디지털 마케터로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ACT 전략을 또 적용하고요. 어트랙션 단계에서 고객을 끌기 위해서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 부동산 시설의 서비스 내놓는 것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서 이렇게 어트랙션 하는 거죠. 뭐 경조사 같은 거, 아까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조사에서 직접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딱 전달할 때 이거 갖다가 현금으로 이체할 때 경조사까지 문구를 서비스한다는 거. 사실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디지털 레버리지 했던 방법을 한 예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스마트 금융의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 목표를 센텐스를 적은 다음에 한번 모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회사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핫 아이디에이션과 콜드 아이디에이션
그걸 통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좋은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궁무진합니다.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AR 같은 기능을 써서 디지털 마케팅, 스마트 금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VR도 마찬가지입니다. VR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금융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현업에서 직접 한번 팀들을 모아서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브랜치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스마트 금융은 범위가 좀 넓죠. 비대면을 위주로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거를 스마트 금융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과도기 중에 스마트 브랜치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주 먼 과거는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우리도 그랬고 KB도 그렇고요. 스마트 브랜치라는 것을 컨셉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기존의 은행 영업점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점포입니다. 이 디지털 마케팅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죠.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죠. 기술을 활용한 와우 효과를 주는 첨단 금융기기를 통해 가지고 간편하고 쉽게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색다른 어떤 브랜치, 은행 영업점을 스마트 브랜치라고 했습니다. KB금융이 제일 먼저 했는데요. 스타라운지라는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 점포에 가면 다른 은행 점포가 좀 틀립니다. 문화예술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쪽 벽에 있고요. 스마트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은행인데 좀 독특한 은행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기다리는 고객들이 미리 이제 기다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데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금융에 대한 기사도 읽고 금융 지식도 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좋아하게끔 서비스를 오픈하게 제공한 거죠. 금융과 연관된 3쿠션보다 약간 2쿠션에 가까운 컨텐츠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림과 같이 셀프존이 있어가지고요. 스마트 터치 기기로 몇 번의 터치로 금융상품 쉽게 가입할 수 있고요. 굳이 영업 사원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기가 보면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마트 터치에서 보면서 그래도 상담이 필요하면 호출을 누르면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동영상을 보고 아니면 비디오 콜로 상담할 수 있고요. 셀프존이 있었죠. 그래서 스마트 브랜치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셀프 서비스, 멀티 채널 컨버전스, 어트랙션, 리치 컨설팅, 트렌드 리딩 이런 5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스마트 브랜치를 런칭을 했죠. 고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신식 기기를 도입하고 고객과 여러 면에서 소통하는 멀티 채널이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마트 브랜치가 몇 년 전에 있었다고 해도 사실은 오래전에 2005년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브랜치가 탄생된 거죠. 보면 보시다시피 카페 같은 느낌을 줘가지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마음껏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스마트 브랜치는 2012년도에 스마트 브랜치가 본격화됐는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했다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그러니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여의도 쪽에서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브랜치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크게 호응을 못 얻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들였죠. 스마트 뱅킹이 활성화돼서 굳이 은행에 안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등장한 이후에 스마트 뱅킹이 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스마트 브랜치의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스마트 브랜치 안 가고 스마트폰을 다 하면 되거든요. 포지션이 애매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술을 현장 업무에 노력했다는 이 디지털 마케팅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더 가기 때문에 스마트 브랜치의 어떤 부분은 퇴색됐지만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벌초우드에 이 스마트폰을 통한 벌초우드가 있으면 이 벌초우드에 들어갈 때 이렇게 리얼월드와 섞여 있는 이 현실을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스마트 브랜치를 조금 변형시키면 온오프 믹스라고 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믹스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런 스마트 브랜치와 접목이 되면 또 색다른 스마트 금융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디지털 마케터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때까지 스마트 금융을 이야기했는데 스마트 금융의 한 영역, 인터넷 전문은행 한번 볼까요? 스마트 금융은 좀 약간 컨셉이 큰 개념이죠. 기술을 접목한 그런 금융은 스마트 금융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중에서 조금 더 영역이 좁지만 그냥 기존 은행처럼 점포가 하나도 없이 오프라인 점포가 하나도 없는 단지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카카오뱅크, KT사는 K뱅크가 있죠. 자, 인터넷 전문의 특징,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죠. 물리적인 공간에 점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을 많이 뽑을 필요도 없고 건물 임대료도 없고요. 그죠? 오베드가 정말 낮죠. 송금 수수료가 보통 영원입니다. 옛날에는 송금 수수료 꽤 짭짤했죠. 뭐 A은행에서 다른 브랜치 B은행에 보낼 때 500원, 1000원을 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보통 내시면 이제 뭐 은행 문 닫는데 24시간 합니다. 연중무휴. 이 소비자 입장은 어때요? 와, 이렇게 좋은 은행이 편하잖아요. 그죠? 대출도 가서 뭐 보고 서류 주고 받고 도장 찍고 이런 거 사인 안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기 요즘 정보, 우리나라 특별히 자기 개인정보, 정부 4.0 뭐 이래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다 정부 서비스 서버에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대출 심사돼서 바로 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대출이 너무 자유롭죠. 또 해외 송금은요 수수료가 쌉니다. 기존의 은행에 대비해서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공의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하고 그런 페이퍼 서류를 올려오고 업로드해서 심사가 끝나면 바로 돈이 그 통장에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 동향을 볼게요. 미국 1995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SFNB라고 Security First Network Bank, 이름도 네트워크 뱅크죠. 전문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인터넷 활성화와 함께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2000년 말까지 미국에서만 40개 인터넷 이렇게 브랜치가 생겼어요. 유럽 볼까요? 1998년도 좀 늦죠. 그러지만 보험사 프루덴셜이 에그뱅킹을 설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좀 빠릅니다. 2000년도에 재팬넷뱅크가 설립되고 그 위에 Y뱅크라는 소니뱅크, 이뱅크가 설립돼서 우리나라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활성화되어 있죠. 중국은 텐센트 위주로 2015년도에 외정은행으로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약간 걸림돌이 법입니다. 법의 규제가 좀 있습니다. 금융권의 법의 규제가 있어서 사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도 이 금융권의 규제 때문에 그게 두 은행에게 허락해주는 그것이 통과됐을 때 오픈이 됐지,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실질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 뱅킹의 이 주체가요, 기존의 금융권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비금융권에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틀려지는데 대부분 결론적인 이야기는 대부분 비금융권에서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세워졌습니다. 자, 국내 카카오뱅크, 원래 은행업이 없죠. 은행업을 카카오뱅크도 새로 만든 거죠. 중국의 텐센트는 무슨 회사입니까? IT 회사예요. 서비스 회사예요. 알리바바,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만 좋으면 어느 누구도 설립이 가능하죠. 산업의 경기가 무너진 디지털 디스럽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지금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겼다 하더라도 많은 서비스가 아직까지 개발되어서 고객들에게 딜리버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기존의 은행권에 계신 분들도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색다른 새로운 시도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이미
기본적으로 은행을 하셨기 때문에 서비스를 법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고 통과하는 것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자본력도 있고요. 저는 사실 2010년도 경에 기존의 은행 업체들에게 이런 인터넷 전문 뱅킹이라든지 그다음에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인사해 줬을 때 그걸 빨리 대처하면요. 지금 카카오뱅크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변화를 좀 두려워한다든지 그리고 조직이 크기 때문에 빨리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딜 수는 있는데 그것을 좀 깨부수고 빨리 의사결정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면 기존의 은행도 확실히 인터넷 전문 은행 이상의 핀테크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핀테크와 스마트 금융 차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보겠는데요. 핀테크 정의를 한번 볼게요.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핀 할 때 핀은 financial 금융을 뜻하고요. 테크는 테크놀로지 금융인데 기술을 접목한 금융. 이 디지털 마케팅처럼 기술을 접목한 금융을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 금융, 기술을 사용해서 금융을 혁신한다는 신조어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또 스마트 금융 이 용어가 되게 헷갈릴 건데요. 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하나의 어떤 은행의 형태입니다. 스마트 금융이 제일 큰 개념이고요.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는 서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서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 핀테크 안에 한 영역이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게 인터넷 전문은행이고요. 핀테크라든지 스마트 금융은 컨셉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좀 검색하고 뭐 이렇게 대하다 보면 핀테크, 스마트 금융, 요즘 스마트 금융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핀테크, 뭐 인터넷 전문은행 막 나오는데 핀테크는 개념적인 워드, 개념적인 단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핀테크의 핵심 영역을 보면요. 지급 결제가 틀리고요. 금융 데이터의 분석 영역이 있고요. 금융 소프트웨어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 플랫폼 영역. 이렇게 핵심 영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급 결제 영역 볼게요. 여러분 핀테크에서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지급 결제 영역에 혁신이 있습니다. 이용이 간편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톡톡 하면 바로 그죠? 대출도 일어나고 이체도 일어나고요.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지급결제 영역의 핵심입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 무거운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고 툭툭 찍으면 결제가 돼버리는 거죠. 뭐 요즘에 크레딧 카드도 많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포인트 카드,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지갑이 이렇게 두꺼워지죠. 그런데 요거를 폰 안에 다 집어넣고 폰에서 이렇게 탁탁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편하겠죠. 좀 그런 시장이 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데이터 분석 영역을 볼게요. 빅데이터 영역인데 앞에 빅데이터 영역 이야기했죠. 빅데이터. 개인과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영역입니다. 핀테크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의 당면 과제인데 핀테크 역시 인터넷 영역의 사업 모델입니다. 그리고 핀테크가 보편화되면 빅데이터가 또 쌓이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고객의 엄청난 데이터, 금융 데이터, 소비 패턴부터 어떤 영역에서 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석이 되어서 서비스로 창출이 되어지는 거죠. 이 디지털 마케팅 역할이 큰 거죠. 자, 금융 소프트웨어 영역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초월드에서의 다양한 서비스가 핀테크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인데 공교롭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서비스는 나오지 않았죠. 그건 뭡니까?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기회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이런 핀테크, 지불 방식과 어떤 서비스를 합했는데 고객들이 이거 보고 너무 좋은 거죠. 편리하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거죠.
마지막 플랫폼 영역입니다. 전 세계의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거래 기반을 제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게 뭐예요? 플랫폼이 되죠. 그래서 획기적인 서비스가 창출되어서 핀테크가 합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획기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뭐 핀테크와 헬스케어 연결할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요즘 등장하면서 보안이 철저하게 됐죠.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자리 잡게 되면 엄청난 새로운 이 벌초워드 경계선, 나라의 경계선 없는 뭐 20억, 30억의 엄청난 나라 안에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아직까지 숙제입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만약에 선점하고 잡아버리면 엄청난 부를 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례로 페이스북도 리베라라는 그런 비트코인 기반,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가상 화폐를 만드는데 왜 그런 걸 개발했겠습니까? 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핀테크와 삼성페이 한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삼성페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결제 바로바로 찍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 신용카드를 탁 긁을 때 마그네틱의 어떤 그런 자기장의 그것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정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MST 마그네틱 기술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루프페이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삼성페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핀테크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편리한 그죠? 편리한 스마트폰 하나로 뭐 두꺼운 지갑 없이 멤버십 카드랑 특별히 크레딧 카드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엄청난 뭐라고 해야죠? 편리한 혁신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모든 요즘 앞으로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죠. 그래서 오프라인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 외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완벽한 또 핀테크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온라인 쪽으로 우리 핀테크를 좀 많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서비스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삼성페이가 오프라인 위주의 서비스거든요. 뭐 진정한 핀테크가 되려면 온라인 서비스, 금융결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애플페이는 삼성페이랑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어떤 그런 플랫폼, 우리 편을 만드는 싸움이죠. 아쉽게도 애플페이는 애플 기기만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삼성 갤럭시라든지 LG 이런 띵크패드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애플페이도 삼성페이와 동일하게 이렇게 오프라인 위주의 결제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 애플페이가 작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플페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단말기 포스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초기에 확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애플페이는 수수료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많은 가맹점들이 애플페이를 안 사용하고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페이는 확장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핀테크의 그 모바일 페이의 이 패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애플페이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고 LG페이도 그렇고. 한국 모바일 페이에 있어서 결제 방식 기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삼성이 기존 삼성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MS 카드 포스 기기들을 지원한 거기 때문에 우회를 했죠. 근데 앞으로는 MST가 아닌 NFC, 요즘 스마트폰 보면 전부 다 NFC를 지원하고 있어요. NF 방식의 카드 리더들이 많이 보급되면 삼성페이 외에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죠. 사실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사이트 가져야 될 게 지금 디지털 마케팅 한 영역인 스마트 금융, 핀테크 이런 것도 아직까지 완전히 누가 선점해서 뭐 대박치고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잡아야 됩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마케터로서 시장을 갖다 선점하고 시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모바일페이 패권의 예 중에 SK 플래닛의 스마트 월릿이라는 그런 앱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지갑처럼 쓰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보통 삼성페이나 LG페이나 이런 쪽 애플페이는 멤버십 카드가 아니라 오로지 신용카드만 결제되는데 시럽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멤버십 카드 이런 것들이 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서 고객과 관련된 모든 카드를 스마트폰 이 지갑에 담아서 사용하겠다는 개념이었죠. 이 서비스가 계속 발전돼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레버리징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 금융의 서비스 연결한 걸 한번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 때문에 여러분 실습을 저랑 같이 할 수 없지만 한번 이 강의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팀원들과 이렇게 모여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장악하는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 센텐스가 많은 고객이 우리 모바일 페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목표. 그래서 핫 아이디션 같은 경우는 이 목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들 계속 키워드를 적는 거죠. 그래서 콜드 아이디션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엮는 거죠. 멤버십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포인트, 자동차 키, 지유 혜택 예를 들면 이런 키워드가 떠올랐다면 이 키워드를 갖다가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 SK 플래닛부터 KT 관계자분들이 제 강의 들었을 때 스마트 페이에 대해서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 디지털 레버리징을 통해서 실습했을 때 이런 단어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나왔던 거죠. 그 서비스가.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연결했죠. 멤버십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포인트, 자동차 키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어떤 서비스가 하나 도출되냐면 어떤 스마트 월릿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제일 많이 적립되는 멤버십 카드를 자동으로 찾고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스마트 신용카드가 자동적으로 떠서 고객 눈에 보여주고 그것을 오케이 하면 그 포인트와 멤버십 포인트와 그 카드로 결제되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계속 디지털 레버리징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서비스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핀테크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이마트에서 100만 원짜리 TV를 샀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끌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누가 이마트에 현금으로 지불하게 돼 있죠? 예, 그렇죠. 삼성카드에서 삼성카드로 끌기 때문에 삼성카드 현금으로 이마트에게 지불하죠. 그리고 고객은 100만 원짜리 TV를 샀던 고객은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한꺼번에 카드 내용을 썼던 내역을 삼성카드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벤사라고 중간에 있는데 이 벤사는 쉽게 하면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이렇게 끄을 때 쓰는 포수기기 있죠. 카드 리더기 그거를 만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100만 원짜리 TV를 샀다면 지금은 많이 좀 수수료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옛날에 2.5%, 지금 1.8%, 1.5% 이렇게 수수료가 붙습니다. 자, 수수료가 왜 붙습니까? 이 고객이 카드를 끌는데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많게는 1%, 1.8%, 2% 가까운 수수료를 받습니다. 왜죠? 바로 신용카드라는 그 이름에 비밀이 있는 거죠. 약간 여신의 개념이에요. 이 고객이 신용을 갖다 내가 보증하고 미리 돈을 이마트 내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미리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나 2% 사이에 그런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떼겠다. 수수료를 떼겠다. 그래서 카드를 끌 때마다 그 수수료가 카드사한테 흘러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우리나라 하루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신용카드를 끌는 사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2019년만 하더라도 하루에 2조 5천억을 그죠?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전 국민이. 거기에 수수료가 1에서 2% 사이인데 2% 잡으면요. 하루에 500억이에요. 그래서 왜 많은 카드사에 이 대기업, 삼성, 뭐 LG, 옛날에 LG 지금 바뀌었지만 현대, 뭐 신한 다 뛰어든 이유가 있죠. 왜요? 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이 스마트 카드를,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탁 끊는 순간 뭐 하루에 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지만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입니까? 육하원칙의 모든 데이터가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신용카드 세율.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신용카드를 딱 긁을 때 이 사람이 어디서 긁었는지, 언제 긁었는지, 언제 샀는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왜 샀는지에 대한 패턴이 나오겠죠. 물론 왓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 들어가면 이마트의 전체적인 뭐 20만 원 카드를 긁었다는 거는 나오지만 이마트 안에서 어떤 카드, 어떤 상품 샀던 건 나오진 않죠. 왓은 없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이 정형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소비자의 서비스를 갖다 주면 뭐가 되죠? 그게 빅데이터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이 되는 거죠. 또 엄청난 또 부가가치를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 금융으로 가면서 이 왓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이후에 스마트 뱅킹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정형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고요. 가공하기에 따라서 많은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신용카드 한번 봅시다. 처음에 활성화되지 않은 신용카드. 왜냐하면 가맹점이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용카드가 보편화됐죠. 지금 스마트 금융이 아주 보편화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디지털 마케터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본 바로는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신용카드보다 더 편리하면요. 모두가 스마트 뱅킹, 스마트 금융, 핀테크로 돌아설 겁니다. 그 서비스를 찾는 것, 그 서비스 스토리텔링 만드는 게 디지털 마케터가 하는 일이죠. 이것으로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